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정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인정 안 하실지 몰라도 제가 상당히 복음적인 사람이라서 정치를 소재로 한 설교는 사실 서툴기도 하고 또 자주 하지 않습니다만, 요즘은 크게 마음에 걱정이 있으시고 또 심려가 크신 분들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비껴 가서 다른 주제를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가 복음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서의 예언자들이 바로 백성들이 절망할 때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내서 그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복음적인 겁니다. 네. 한 분 아멘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상황 속에 낙담할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공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리고 거기서 위로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내 견해만 맞다, 모두 나를 따르라,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우리 국민은 심지어 나오고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투표권을 행사한 사람들조차도 다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최고의 주권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 견해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선거제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제가 좀 겸손하지 못한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은 김 목사의 간절함의 표현이려니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고 실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 중에 한 분은 아주 심한 우울증과 절망감이 와서 아주 불안하다 하는 그런 호소를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정반합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역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백하게 정답이 있습니다. 성서의 예언자들이 추구했던 그 동일한 가치, 평화와 민주와 정의와 생명과 이런 가치들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아가야 할 텐데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는 역사의 굴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 역사의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사익을 취하는데 몰두하다 보면 그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좀 힘들었어. 잠깐 내 욕심을 좀 채우고 내 주머니를 채우고, 그리고 우선 나를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심 받은 대로 나아갈 테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잠깐 내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것, 그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아예 하나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집권하면은 민중의 분노가 머리까지 차올라서 역사는 급격한 변혁의 기운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런 척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역사가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데 더욱 나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알 것은 다 알면서 그런 척만하는 무리는 국민을 조금씩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정치적 이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문 정부가 촛불을 일으킨 거 아니죠. 온 시민들의 힘으로 그 촛불혁명을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집권 후에 함께 촛불을 일으켰던 진보 세력들을 이 문재인 정부는 하나씩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진보 정치 세력들을 먼저 다 배제시켰고 노동계 전부 배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전교조 선생님들까지 밀쳐내버렸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그동안 먼저 정권에서 전교조를 부정하고 그랬던 것 다 금방 풀 수 있었는데 그냥 놔두고 그들을 떠밀어 버렸습니다. 소속리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심지어는 세월호 진상규명까지도 하나씩 물먹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보아왔습니다.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아직까지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일찌감치 집어던졌습니다. 평창 올림픽으로 온 절호의 남북 화해 찬스는 말의 잔치로 끝나버렸습니다.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5.24 조치 해제, 개성공단, 금강산 어느 것 하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지난번 개성공단이 폐쇄된 어처구니 없는 그 박근혜의 결정, 그 당시 대통령 되기 전에 정치인 문재인 씨의 의식을 볼 수 있는 발언을 제가 설교에서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남북관계가 나아가지 못한 한계선이 이미 그때 이 대통령의 의식 속에 있다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언론개혁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180석을 가진 민주당은 소수의 국힘당 핑계를 대면서 처리하지 않거나 물타기 해버렸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공을 들였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물론 보수 정권처럼 역사를 거스르고 거꾸로 가는 사고를 쳤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혁을 원하는 민중이 전폭적인 지지, 지방 권력을 몰아주었고 국회의 개헌까지도 가능한 의석에 육박하게 칼을 별러서 그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뒤돌아 앉아서 무만 쓸다가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렇게 대세론을 등에 업고 있던 이낙연 씨 대신
보다 실천력을 가지고 다소 위험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재명 후보를 국민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해에 청와대의 헌법 개정안 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 그러니까 집권 후 1년 되는 때입니다. 3월 26일 날 그 청와대의 헌법 개정 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환호할 만한 진보적인 안이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A학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범 답안,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나아갈 그런 청사진이 거기 담겨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헌법 개정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떤 방향들을 추진해 갔는가? 뭐 헌법이라는 건 굵은 그런 틀이니까요. 대부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혁안 하나를 제가 뽑아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44조 3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서 배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청해왔던 선거의 비례성 원칙입니다. 이걸 헌법 안에 딱 집어넣어놨어요. 제가 굉장히 그 매력을 느낀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1등만 당선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40% 정도의 고정 지지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수 정당입니다. 그 40% 정도의 지지율을 가진 정당이 70 내지 80%의 의석을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정치사의 쭉 흐름입니다. 그리고 야당도 이건 이제 진보 정당 민주당 계열을 얘기하는 거죠. 사표 방지라는 논리로 만년 제1야당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양당 기득권 제도는 서로 간에 보완해주고 세워주면서 다른 정치 개혁적인 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는 그런 기득권 체제를 형성해 온 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진보적인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정치권에 들어오는 것을 이들은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보수 일본도의 경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지켜지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는 전면 비례대표 제도를 합니다. 이거는 아예 지역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비례대표 당에다 투표를 하면은 그 투표율 배분대로 의석을 나눠서 갖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이것은 각 지역에도 있고 그러나 전체적인 투표의 결과는 비례대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표심이 국민이 몇 프로 지지했다 그러면 딱 몇 프로 정도는 그 국회의원을 배정하도록 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정의당의 지지율이 대개 한 6% 정도 나왔죠. 항상 그 총선 보면은 그 정도 선이 됩니다. 6% 정도 지지율을 얻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의원의 6%, 그러면 얼마입니까? 18명, 18명 정도가 됩니다. 18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번 군소정당이 나왔다가 들어갑니다. 뭐 녹색당 뭐 한 2% 정도를 얻었다. 그럼 2% 정도의 의석을 주는 거예요. 그럼 2%면은 얼마입니까? 6명 정도의 의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정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새롭게 어떤 시도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그만큼의 표를 얻고 그만큼 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 하한선을 그어놓고 그 밑으로는 아예 정당조차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당은 맨날 거기에 걸려서 나올 때마다 이름을 바꿔 나와야 되는 그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에게 정치 그 선거에 들어갔던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딱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이건 밑으로는 안 줘. 그러면 오히려 더 약한 정치 세력들, 정말 진보적인 개혁성을 가지고 이제 움도둠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세력들은 모든 거를 비용을 거기다 그냥 쏟아붓고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정한 퍼센테이지 이상의 정당들은 자기가 쓴 걸 다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이런 기울어진 판 속에서 양당제 정치만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존엄보다 조금 진보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흉내를 내면 되는 거고, 양쪽 전부 보수 정당이 그렇게 서로를 해먹는 제도가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입니다. 이는 양당 기득권 정치로 담합 정치가 가능합니다. 국민과도 담 쌓고 얼마든지 자기들끼리의 정치, 지역 패권적 정치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이 수십 년간 다듬어서 키워온 진보 세력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한 10% 정도의 지지율을 규합하는 것. 이 진보 세력들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규합하기가 힘들어요. 한데 모으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모아서 민주노동당으로 통합진보당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10% 정도의 고정적인 지지 세력들을 형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득권 양당이 담합해서 그들을 정죄하고 정당을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구속시켜 버렸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야기죠. 정당을 하루아침에 빨갱이로 몰아 제거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들이 다소 오해 살 만한 그런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걸 국민의 큰 틀 속에서 이걸 보고 적어도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그것을 옹호하고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과 적극 동조해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그런 처사를 취했습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전면 비례대표제를 하면 좋지만 이는 지금 지역구 기득권들을 가진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져야지 가능합니다. 그럼 뭐 결사 반대하겠죠. 그럼 국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병존하되 표심의 왜곡이 없게 하려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역구를 그대로 놔두고 비례대표 그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려면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을 한 100석가량 늘려야 됩니다. 늘려놔야 가능합니다. 그렇더라도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선거에서 비례성 원칙이 반드시 확보돼야 됩니다. 그리고 합의한다면은 중대선거구 제도 같은 걸 만들어 갖고 국회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들을 훨씬 더 늘려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지 민심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확히 국민의 의사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한국 정치가 지금의 보수 일변도의 양당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나서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되고 새로운 진보성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헌법 개정안에는 국민소환제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45조에 국민 발안제도 56조에 국민 발안제도는 국민들이 그 개정 법률에 제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국민 소환제는 국회의원이라도 잘못했으면 사람들이 서명을 해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54년 헌법에 대한 그 국민 발안제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묘한 것이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이거 다 투표에 의해서 되죠. 그렇지만 그들에 대해서는 소환 제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그걸 막고 있어요. 저희들은 못하게 만든 거죠. 그건 헌법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명만 뽑는 대통령 선거, 여기에 비례성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결선 투표 제도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사표 방지, 될 사람 몰아주기 이렇게 해서 또 이 표심이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거제도에서 비례성 원칙만 반영되더라도 한국의 정치는 놀랍게 변화할 것입니다. 매번 그 지긋지긋한 진영 논리로 기득권이라는 장벽에 기대었던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국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지금은 선거 때만 소통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국회에 처박혀서 자기들끼리 정치 싸움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 제도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당장 아웃되거든요. 그래서 민의 아픔에 함께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첫걸음이 선거의 비례성 원칙입니다. 그것을 잘 아는 민주당이 선거가 불리해지자 막판에
다당제와 대통령 결선 투표제 안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전격적으로 당론으로 채택해버렸어요. 전 처음 봤어요. 알면서 안 하는 놈은 더 나쁜 놈이죠. 기껏 가만히 있다가 막판에 속보이는 개혁안은 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 높은 기대감을 갖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선에서 애초 구상과 정반대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몇 표의 비례대표에 돌아갈 것까지 탐해서 자기들이 취해버렸습니다. 역사의식을 가지고 그동안 바닥에서 민중의 고통과 함께 해온 진정한 개혁 세력이죠. 그 개혁 세력이 우리 역사에서 항상 이리저리 보면은 한 10% 정도는 존재합니다. 이들이 지금은 시민 세력으로 진보 정치인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비판의식이 왕성하기 때문에 서로 하나 되기 매우 어려운 나름의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사의 진보성을 이끌어온 매우 중요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양대 정치 세력에 의해서 적대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항상 10% 정도라는 포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고 우리 사회를 이끌어오는 정치적인 그런 리더들, 그 어떤 의견을 만들어가는 그런 중요한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대선 직전에 민주당은 많게는 약 10% 정도 뒤지는 여론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걸 보고 그 여론조사 기관들이 장난쳤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10% 정도 되는 진보 세력들이 일하지 않는 민주당을 밀어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지하지 않고 나섰던 거죠. 가만히 지켜보다가 그러다가 막판에 가서 그래도 저 윤석열이 돼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표를 던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0.7% 차이까지 추격한 것은 그러한 우리 정치 세력의 분포를 대개 읽을 수 있게 하는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보수 세력이 항상 세요. 더 많아요. 민주당은 그거보다 한 10%, 7, 8% 밑에 세력입니다. 그래서 여기 진보 세력이 합하지 않으면은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선택에 대해서 진보 진영은 선거 이후에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심상정과 김재현 때문에 윤석열이 되었다. 이렇게 비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막판에 이재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그에 해당하는 논리 전개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도 삼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번 그런 선택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제도 자체가 문제지 그때그때 전술적인 선택들은 다 이유가 있고 깊은 고민에서 나온 선택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은 감정에
골만 키워갈 뿐입니다. 개혁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루어가는 것이지 나만의 선명한 진보성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0.7%만 개혁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려들, 이걸 민주당은 뼈아프게 새겨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역사를 오독한다면 0.7% 우리가 이렇게 세네, 조금만 하면 되겠네, 이거 결과를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식으로 판단을 하는지, 아니면은 우리가 중도층의 마음을 못 읽고 너무 지나치게 좌측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았다, 혹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걸러내야죠. 뽑아내고 정말 국민들의 이 뼈에 사무쳐 있는 그런 이 진보적 개혁성을 민주당이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민주당이 진정한 민심을 얻으려면 이 진보 세력들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들과 힘을 합해서 역사의 진보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들을 배제하면 항상 그냥 정치꾼들, 자기들끼리 제 식구 감싸고 자기들끼리 나누어 먹는 무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통령 선거는 끝났습니다. 지금의 추세라면 임박한 지방선거는 물론이고 집권 세력이 큰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총선에서도 연이은 패배를 할 것은 당연히 예견됩니다. 대통령은 뽑았는데 일이 안 되니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호소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쪽이 많아요. 그러나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는 시민 세력과 연대하는 신용을 꼭 내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일한 출구는 범개혁 세력이 연대하고 시민단체들과 연대하는 큰 그림의 세판짜기가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새로운 분위기를 잡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성용 집사님께서 절절한 마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제안의 글을 우리 강남양림 교우방에 올리셨습니다. A4 한 40장 정도 되는데 이번 주에 아주 열심히 제가 공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이 나라의 역사의 방향을 바로잡고자 한다면 당 안의 개혁의 발목을 잡는 정치 몰입애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힘이 있을 때 넓게 시민사회단체들, 진보 정치 세력과 연대하는 큰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오히려 이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그런 자들이 집권에서 여러 가지 잡음을 일으키게 된다면 그 모순이 극에 이르러 개혁의 기운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지 말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도 좋습니다. 누구든지 이분들이 진짜 개혁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 같은 이야기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은 것들을 실천하면 됩니다. 무식하게 밀고 나가서 딱 실천해 버리면은 여기 선거의 비례성 이것도 실천을 하고 이런 개혁안들을
그 당에서 실천할 수 있다면 영구집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은 팁을 드리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 받아서 그렇게 정말 민주당이 못한 것들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이 성경에 보면 바위에서 물이 솟구치기도 하니까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면 뭐 그들이라고 우리가 마다할 거 없죠. 모세가 부름받은 것처럼 백성의 고통에 함께하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개혁 세력과의 연대가 필요합니다. 아마도 역사는 언젠가 그런 방향으로 큰 흐름을 잡아나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견인차가 된다면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이 고난의 시기를 넘어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